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3월 17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조지아주에서는 마사지 팔러 3곳에서 총격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필 또 희생자 중에 8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4명이 한인 여성이다 해서 또 이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일단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정황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에 조지아주 북부의 체로키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카운티의 액워스라는 도시에서 영스 아시안 마사지라는 마사지 팔러에 이 범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격을 가했고요. 그 자리에서 2명의 아시안 여성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3명이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되는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병원에 후송된 사람 중에 1명은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사망을 하고, 그리고 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액워스에 있었던 영스 에이션 마사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는 총 4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아시안 여성 2명 외에도 백인 여성 1명, 그리고 백인 남성 1명, 이렇게 4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생존자는 히스패닉 계통인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약 1시간도 채 안 돼서 두 번째 사건이 또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틀란타 바로 북쪽에 있는 버케드라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버케드에 있는 골드스파라는 데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이미 3명의 아시안 여성이 총을 맞고 사망한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이 3명 모두가 다 한인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골드스파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연락을 받는데, 또다시 이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출동을 한 곳이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같은 버케드에 있는 길 건너편에 있는 아로마 테라피 스파라는 곳에 이제 총격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그곳에 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경찰들은 또 사망해 있는 아시안 여성 1명을 발견을 하는데, 이 여성도 한인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케드 지역의 2군데 스파에서 사망한 4명의 여성이 다 한인이었고요. 그리고 액워스라는 도시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2명은 아시안계, 저희가 볼 때 이제 중국계인 것 같고, 그리고 1명은 백인 여성, 그리고 1명은 백인 남성, 그렇게 총 8명이 사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8명 사망자 중에서 7명이 여성이고 1명이 남자다. 그 다음에 8명 사망자 중에서 6명이 아시안이고 4명은 한인이었다. 이런 그 숫자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분명히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증오범죄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자들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기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그쳐 물었고요. 경찰 당국에서는 그것은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 아직 그런 말을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좀 자제해달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많은 언론들, 특히 이제 이 주류 언론들은 아시안 증오범죄 쪽으로 보도들을 지금 계속 해대기 시작을 했죠. 어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특히 이 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 이 뉴스가 확산되게 된 데에는 WSB-TV라는 방송국하고, 그리고 이제 AP통신이 크게 기여를 했는데, WSB-TV라는 방송국은 아시아에 있는 그 AJC라는 신문사하고 같은 계열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언론사들의 보도 방침이라든가 이제 보도하는 방향이 어떻게 해서든 아시안 증오 범죄 쪽으로 엮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그 뉘앙스로 이제 보도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인신매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아젠다가 돼 있는 것처럼, 아시안 증오 범죄라는 것도 하나의 아젠다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젠다가 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 그 에스닉 미디어 그룹이라는 곳에서 전국에 있는 마이너리티 기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온라인 세미나를 할 때 전직 FBI 요원이었던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FBI에는 내부적으로 아시안 증오 범죄를 다루고 있는 어떠한 통계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없었다는 것이죠.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해서 전담하는 팀이 없는 건 뭐 당연히 없는 것이고, 아예 아시안 증오 범죄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왜 없느냐 이제 놀랬던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많은 기자들은 그런 FBI 쪽에서 그런 범죄 수사를 하는 전담 팀이 있다거나 아니면 관련 통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통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NBC 방송에서 좀 재밌는 통계들을 내놓았는데요. 그것들이 뭐냐 하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이 두 해를 비교를 해서 아시안 범죄가 각 지역에서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보도들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아시안 증오 범죄로 구분이 돼서 통계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무려 49건에서 12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계가 사실 정확한 통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면 이제 주로 전국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를 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3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28건으로 무려 9배가 늘었다. 이런 이제 통계를 내놓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019년에 7건이었던 게 2020년에 15건으로 늘었다. 이런 통계를 내놓습니다. 보스턴은 6건이었던 게 14건으로 늘었다. 시애틀은 9건이었던 것이 12건으로 늘어나고요. 산호세 같은 경우에는 4건이었던 것이 10건으로 늘어나는 이제 이런 통계들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숫자가 큰 통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메트로폴리탄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근데 FBI에서 이거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만들지 않고 그리고 또 사실 전담 수사팀이 형성이 안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뉴욕시 같은 경우에 3건에서 28건 아무리 9배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28건 뉴욕시에서 1년 동안 28건의 사건이 있었다. 이게 과연 그 숫자가 큰 숫자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8건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건 이 경찰들이 보아서는 사실은 이게 대단히 큰 숫자가 아닐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에 아시안 대상으로 하는 이런 증오 범죄 자체가 객관적으로 정말 다른 유형의 범죄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객관적으로 너무 낮은 숫자가 너무 낮은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적은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찰 당국에서는 수사 당국에서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언론사들이 그것이 아시안 증오범죄 아니냐라는 쪽으로 계속 질문들을 하고 기사를 그렇게 쓰고 실제로 또 그런 쪽으로 취재를 했던 것이 왜 그랬느냐? 거기에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이 돼버렸다라는 이제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특히 아시안 혐오를 하는 것은 말은 아시안 혐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핵심은 중국인 혐오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이야기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국이 다 봉쇄령이 내려지고 생활들이 어려워지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겪으면서 인내해야 되는 그런 2020년을 지내면서 아시아 증오 범죄가 늘어났다. 이런 내러티브를 지금 주류 언론들이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결국은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이것이고 중국인들을 혐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온 거니까 이제 이런 논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오심을 부추긴 것이 누구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결국 귀결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비드-19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차이나 바이러스, 항상 차이나 바이러스, 어떨 때는 우한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인에 대해서 분노하게 자극을 했다. 그 자극을 받은 일반 서민들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터져나와서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좌파 진영에서 짜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언론들이, 특히 이제 주류 언론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팔수가 돼주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쇠뇌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고요.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사건이 과연 그러면 정말 아시안 증오 범죄에 의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경찰 당국이 처음부터 아직은 그렇게 단정하게 이르다라고 어젯밤부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시안 증오 범죄 문제하고 좀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들은 일단은 죄가 없는 피해자들이고, 가해자는 무조건 나쁜 가해자, 이런 선과 악이 분명하게 딱 구분되는 걸 놓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죽였느냐, 결국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안 증오 범죄 때문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추정해서 지금 취재를 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기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중국 바이러스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더니 결국에는 이런 대형 사고까지 벌어졌다라는 식의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가도 너무 간 것이다.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은 오늘 아침에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에서 보안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사들 앞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용의자로 체포가 된 로버트 아론 롱이라는 이 친구가 21살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그런데 본인한테 어떤 성중독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중독 문제. 저희가 지금 이 문제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은 중독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좀 사건이 좀 이상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심신미약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미국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정신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과연 계획된 사건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사건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경찰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우발적인 사건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뭐냐하면 이 롱이라는 이 범인이 용의자가 사건 직전에 범행에 사용할 무기를 샀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어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적으로 사건을 벌인 게 아니라, 본인은 성중독자인데, 그런데 이 성중독 때문에 본인이 많이 갈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본인 생각에는 이 마사지 팔러들이 자기를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하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제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본인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발적으로 총을 사서 가가지고 사건을 저지른, 이런 식으로 지금 스토리를 연결해 나가는 분위기가 지금 경찰 측에서는 좀 읽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죽은 사람들만 불쌍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정신감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심신미약이 적용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흘러가게 되면은 형량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도와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롱이, 그러니까 아론 롱이라는 친구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교회 목회자였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지인들, 이 롱이라는 친구의 지인들 이야기는 그 아이가 그런 일을 벌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평상시에는 그냥 조용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좀 바보 같고 어리숙한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이런 대형 사고를 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취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 롱을 잡게 되는, 검거하게 되는 과정에도 보면은 가족들의 도움 덕분에 이 친구를 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액워스라는 지역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뒤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보도들이 급하게 나가게 되고요, 속보들이 나가게 되고, 그 속보를 접한 가족들이 경찰에 연락을 해온 겁니다.
경찰이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에 연락을 해와서 우리 지금 아무래도 그 지금 범인이 우리 아들인 것 같다라고 연락을 해와서 가족들과 경찰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그 가족들이 이 롱의 셀폰 전화, 이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어서 휴대전화를 추적을 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CCTV에 찍혀져 있는 그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동차가 현재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CCTV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검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인들의 여러 가지 정황들 설명을 들어보면은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뭐 이런 쪽의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기를 산 것도 보니까 사건을 저지르기 바로 전에 무기를 사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사실 지금 경찰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인 것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런 사건이 저질러진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저희가 굉장히 크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 사건은 아시안 증오 혐오 범죄로 분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시안 증오 문제에 대해서 아시안 커뮤니티들이 지금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마사지 팔러 문제는 이거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마사지 팔러를 운영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그냥 마사지만 하면 마사지만 하면은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을 텐데 사실은 편법 내지는 뭐 불법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정말 잊을만 하면은 그럼 마사지 이 팔러에서 불법으로 성매매하다가 뭐 FBI 단속을 받았다. 이런 뉴스들 저희가 심심치 않게 접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뭐 거의 뭐 자주 사실 발생을 하는 그런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마사지 팔러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안들에 대한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하여간 그런 문제에도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일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은 하지만 요번에 그 검거가 된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 세 곳 마사지 팔러 세 곳 모두가 다 이 과거에 이미 이런 그 불법 성매매라든가 이런 좋지 않은 일들로 연루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또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그런 업소들이었던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전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저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좀 어려운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 한국에 가 있는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중에 한국인 4명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업소에서 좀 뭐 불법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참 이게 참 갑갑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지금 진행된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살인 행위라는 것은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이야기인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시안들이 과연 이제 여기 이런 사건을 접했을 때 이런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아시안들 스스로가 우리도 우리 스스로 뭔가 좀 자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 조지아주의 존스크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좀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존스크릭이라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왜냐하면 이 어른들이 출퇴근하고 있는 길거리 도로에 빌보드 광고판이 있는데 이 빌보드 광고판에서 이런 마사지 팔러 광고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사지 팔러 광고가 나오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광고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었던 겁니다. 동양인 여자가 아주 이렇게 좀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광고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것을 보고 이제 시민들이 시의회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사건이 좀 굵어졌던 당시에 이제 그 길가에 있었던 마사지 팔러들은 영업 취소를 해서 라이센스를 취소를 해서 문을 닫게 하는 이제 그런 일로 연결이 됐었는데, 약간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이 마사지 팔러 문제는 사실은 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커뮤니티 안에서는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는 아니기는 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동시에 펼쳐야 할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아시안 증오 범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시안 커뮤니티와 그 이웃 커뮤니티들 간에 서로 간에 좀 교류하는 것들을 좀 확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반면으로 이런 마사지 팔러가 불법적으로 영업이 돼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성적인 유혹거리가 되고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불법 업소들, 잘못된 업소들에 대한 퇴출, 이런 것들을 통한 자정의 노력, 이런 것들이 또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역에 이제 또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좋은 모멘텀이 되어서 좀 연결이 좀 잘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셸 우라는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이 미셸 우 상원의원은 중국계 상원의원인데 요번에 초선 상원의원입니다. 주 상원의원이고요. 근데 이 지역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잔스크릭입니다. 그러니까 마사지 팔러 문제 때문에 한번 논란이 있었던, 그 당시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마사지 팔러는 중국계가 주인이었던 그 마사지 팔러였는데, 어쨌든 이 미셸 우도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근데 이 상원의원이 어제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 그러니까 15일 날 주 상원의회에서 본인이 연설을 했었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에 관련된 연설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020년도에 3,000건이 발생을 했다. 전국적으로 3,000건의 아시아 증오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2019년도에 한 100여 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무려 30배가 늘어났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32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아주 전역에서 2020년도에 아시안 증오 범죄가 32건이 발생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이렇게 눈에 띄게 갑자기 확 늘어난 부분들은 아시안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역사회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우리도 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다. 이런 이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 연설한 바로 다음 날 이런 마사지 팔러 총격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묘하다라는 저희가 이제 인상을 받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비난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시안 커뮤니티의 주변에 있는 이웃 커뮤니티들을 좀 더 신경을 쓰고 보살펴주고 같이 교류하고 하는, 왜냐하면은 뭐 흑인 사회라든가 라틴계 사회에서 봤을 때 아시안 커뮤니티는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좀 시기라든가 질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안 커뮤니티가 먼저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것도 사실 현실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자정의 노력과 함께 이웃 커뮤니티와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훈으로 좀 남겨가야 되겠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그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눈 인터뷰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백신 접종 받으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자유가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만 하지만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만든 개발한 백신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동 잘하는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고 성공률 높으니까 백신 맞아라라고 권장한다, 추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인터뷰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이미 이제 그 백신을 맞은 것으로 그렇게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이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 잘했던 걸 갖다 무조건 트럼프가 했던 거니까 무조건 뒤집을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못하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시 그 국경 문제가 예로 나왔는데 국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이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동안에 멕시코 쪽에서 2만 8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쪽 지역에서 멕시코 쪽에서 단속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장벽을 건설을 다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군대가 지켜주는 멕시코 군대가 지켜주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바이든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좀 너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온두라스라든가 뭐 엘살바도르라든가 과테말라라든가 이런 곳에서부터 지금 탈출해 나온 난민들이 멕시코를 지금 완전히 걸어서 관통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멕시코 당국에서 먼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에 지금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 이제 하나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 국가 간에 서로 간에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다른 계산 속들이 있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멕시코 측이 원하는 다른 것들을 줌으로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또 이런 그 국경을 지키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래의 달인이라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처리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그 나프타라는 거 없애버리고 새로 협상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기선을 잡았던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래의 기술이 확실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역시 인신매매단, 그다음 마약 밀매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 밀입국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서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미 국가에 있는 국가의 난민들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예멘에서 들어오다가 잡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아니면 뭐 중동 지역에 혹은 이란에서 들어오다가 잡히는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팍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국경 문제, 그다음에 경기 부양 법안, 그다음에 세금 인상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라가 좋아지려고 했는데 이런 그 좋아지려고 했던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경기 회복이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임 기간 동안 4년 동안 2번의 경기 회복이 있었다. 처음에 취임해서 경기 회복을 시켰었고 그래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굉장히 높은 수치들을 기록하고 상당히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실업률이 뭐 3.5%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로 경제가 회복이 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던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푹 꺼졌지만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또 상당 부분을 회복을 시켜냈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주식시장이 더 크게 성장하는 기록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번의 회복이라는 것을 해냈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제대로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일을 잘했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라는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국경 지역에 실제로 내려와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현장 탐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국경이 어떻게 지금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고, 아이들 수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수용시설이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갔는데, 그러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요르카스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국경을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오픈한 게 아니다.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다. 지금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추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도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한 것이었는데 그 뒤에 나온 말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멕시코 이야기를 하면서 멕시코 측이 받아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제약 없이 돌려보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멕시코 정부에서 야 우리 더 이상 이 사람들 수용 못하니까 보내지 마 그리고 막아버리면 못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상당히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경 순찰대에서 내놓은 통계 숫자를 보면 지난 2월 달에 10만 441건의 불법 이주민 접촉이 발생했다. 결국 10만 441명을 불법으로 넘어오려던 사람들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숫자인데 그나마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더 따뜻해졌기 때문에 봄, 여름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마이클 맥콜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전에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줄거리도 알고 있고 그 결과도 알고 있다. 예. 제지력 이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제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이민자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 지금 어떻게 해서든 국경을 넘어오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말을 잘해줘야 되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나는 당신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예. 나는 당신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어제 A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어제 방송 인터뷰할 때 하여간 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정말 갑갑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 중에 있다. 뭘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하여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지금은 오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맥콜 의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지금은 오지 마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니들 받아줄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갑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마을이나 도시, 지역사회 떠나지 말라. 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말을 안 했다면 그 말을 안 했다면 여러분 마을, 여러분 도시 지금 떠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여기 오지 마라라는 말하고 연결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을이나 도시, 지역사회 떠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좀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죠. 상당히 지금 갑갑한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서 참 국경지역 문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도 뭔가 좀 변화의 모멘텀이 올 것 같은데 변화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그 바이든 대통령 어제 방송 인터뷰 말씀드렸는데 방송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오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바로
필리버스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필리버스터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건 반드시 이 공화당이 지켜야 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방송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상원의원이 됐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상원의원이 됐을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나 필리버스터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장 넘기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거처럼 돌아가서 말하는 필리버스터를 하자, 그러니까 터킹 필리버스터를 하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거면 왜 그 법안을 반대하는지 그 반대하는 이유를 다른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계속 해야지 우리가 필리버스터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제 이런 말하는 필리버스터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조 만친 상원의원, 민주당 쪽 상원의원이죠. 이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는 계속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상원의원인데, 이 조 만친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말하는 필리버스터로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필리버스터의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될 것 같고,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한테는 조금 좀 부담이 되는, 좀 편하게 지금 했는데 편하게 할 수 없는, 뭔가 좀 앞에 나가가지고 포디움에 서서 직접 이 법안이 뭐가 문제인지를 좀 본인이 계속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불편한 상황에 좀 빠지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어떤 법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규약이기 때문에 상원 의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규약이기 때문에 지금 50대 50인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터킹 필리버스터로 바꾸자라는 쪽이 지금 현재로서는 공화당 쪽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긴 한데, 근데 사실은 민주당 쪽으로 의견이 기울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필리버스터를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없애는 것은 끝까지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필리버스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3월 25일 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두 달이 지나서,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두 달이 훨씬 지나서야 지금 첫 번째 기자회견을 갖는 것인데, 이게 너무 늦어도 한참 늦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금 비난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팍스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고 27일 만에,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하고 20일 만에,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33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취임하고 이렇게 늦게 기자회견을 하는 대통령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약간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온통 백악관도 그렇고 이 캐비넷들 내각들도 그렇고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부통령까지 전부 다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잡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1조 9천억 달러의 이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자기네들 업적이랍시고 이제 막 선전하는 그런 캠페인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 좀 요번에 기자회견 내용도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1조 9천억 달러의 그 경기 부양안 기금이라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우기 위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4년 동안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자금이 원래 만들어졌던 목적과는 달리 민주당 쪽의 정치자금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 지금 우려스럽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에 주기로 한 3,500억 달러 예산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쪽 정부의 지원이 되게끔 그림이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민주당 쪽 정부에서는 결국은 민주당을 지원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 비용들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이 선거를 치를 때에 민주당 쪽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책을 펼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정치 자금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니 언스트라는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이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이 브라이트바트와 인터뷰한 내용에서 지금 폭로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이죠. 국립보건원에서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학 연구소에 연구비를 대준 그런 것이 있다. 최소 60만 달러를 전달을 해줬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직접 중국에다 준 것은 아니고요. 그 중간에 이제 환경건강연대라는 그 에코헬스 얼라이언스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된 것인데, 이 에코헬스 얼라이언스라는 단체는 원래가 정부 쪽 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중국에 있는 그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학 연구소 쪽에다가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비용에 좀 보태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나눠서 한 60만 달러 정도를 지원을 했다. 뭐 액수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 국가 예산이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 어떻게 국가 예산이, 그 납세자들이 내준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 거기에 지원이 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까지 미국의 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위험도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지 못했던,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 와 있는 중국인들을 우리가 피부로 항상 겪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냥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위험을 느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중국인 커뮤니티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설날, 우리가 설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음력 정월 이야기하죠. 그 설날을 Chinese New Year's Day 해가지고 아예 중국인들의 설날로 미국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놓은, 매년 음력 그 설날 때가 되면은 그러면 중국 커뮤니티들이 이웃 미국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베풀고 화려한 쇼를 여는 이런 행사들을 곳곳마다 다 엽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음력설을 마치 Chinese New Year Day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최근에 루나 뉴 이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음력 설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끔 변화를 주고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간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국인들과 미국인들 간이 서로 간에 피부가 많이 맞닿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던 것이었는데, 근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분명하게 짚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짚은 것이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알고 봤더니 알게 모르게 미국 전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고, 각 대학들마다 사람들을 심어놓고, 또 심지어는 정치계에도 선거 캠프 같은 데에도 중국인들 사람들을 심어놓으면서 각종 정보들을 빼내가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아젠다를 선전선동하는 역할을 또 미국 사람들이 하게끔 또 막 이렇게 밀어놓고, 이런 역할들을 해왔던 것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둬왔다가는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중국은 이제 가장 큰 적으로 딱 명시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긴 합니다. 미국에서 적으로 규명한 것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CCP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은 분명히 미국의 적인, 최대의 적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중국 사람은 사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인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구분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 하여간 지금 이제 그런 혼란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 늦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 텍사스주에서 또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좀 구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독점 금지 소송을 내놨습니다. 이 독점 금지 소송 내놓으니까 뭐 10개가 넘는 주에서 동참하겠다 해가지고 또 모여들었던, 그래서 많은 주들이 지금 동참을 해서 지금 연방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최근에 4개의 주에서 또 추가로 4개의 주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까지 추가로 참여를 했다. 총 15개의 주와 푸에르토리코가 지금 원고로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 소송의 내용도 전에는 그냥 독점 금지에 대한 그런 소송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쿠키 사용에 대한 것까지 내용을 좀 확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쿠키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제 하실 때, 그때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측에서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들을 잡아내는 것이 이제 쿠키 정보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허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자에 대한 개인 그 프라이버시 정보들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쿠키 정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건 다 똑같은 정보가 가는 것이 정상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좀 조작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것이죠. 쿠키 정보를 조작을 해서 다른 제3의 업체들은 그 쿠키 정보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역할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까지 이제 소송을 좀 걸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크게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간 지금 빅텍들이 지나치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간섭하고 지금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정부 차원에서 그걸 좀 막아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민들은 정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 빅테크 회사들로부터 감시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약을 받기도 하고,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나서서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정부 조직밖에는 없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이 소송에서 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소식이 좀 전달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스무센에서 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라스무센이 어떤 여론조사를 내놨냐 하면은 유권자 아이디에 대한 여론조사를 내놨습니다. 3월 14일하고 15일 그렇게 이틀 동안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근데 응답자의 75%가 유권자 아이디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원 중에서도 60%가 유권자 아이디 필요하다. 이거는 좀 의외죠. 왜냐하면 유권자 아이디는 민주당 쪽에서는 그건 선거를, 모든 사람들이 선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를 좀 꺼리게 만드는, 그래서 투표할 의욕을 좀 낮추는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유권자 아이디법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원들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유권자들 중에서도 60%는 유권자 아이디를 원한다. 유권자 아이디라는 거는요, 그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새로운 유권자 아이디라는 카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주정부에서 발행해준 사진이 들어가 있는 신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신분증에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본인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를 할 때 그걸 보여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유권자 아이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인데 투표를 위해서 아이디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정부에서 아이디를 발행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주가 지금 36개 주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36개 주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투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분증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그리고 부처에 가시면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를 신청을 하면 아이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뭐 대단히 사람들을 투표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유권자 아이디법이라는 거를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연방 상원에 가 있는 HR1, 이른바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그 HR1 법안이 이거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HR1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유권자 아이디법 가지고 있는 36개 주 이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방법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 HR1 법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냐면요.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을 할 때에도 원래는 이게 본인 신분증 같은 것들을 보여줘서 내가 부재자 신청할 수 있는 신원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인데 HR1 법안에는 어떤 신분증이라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부재자 투표 신청 요청하면 그럼 부재자 투표용지 보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가 이 법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신분증 대신에 서면 서약 진술서라는 것을 내면 되는 이런 내용도 지금 이 HR1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투표를 하러 현장에 왔는데 그럼 당연히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분증 안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종이 하나에다가 나는 어느 주소에 사는 아무개가 맞습니다. 해가지고 쓰고서는 서명 하나 하고 종이 하나 내주면은 그러면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뭔 거짓말들을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악법이다.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원은 무조건 그냥 다 통과시키고 있는 거고 지금 상원은 필리버스터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원에서 이거 절대 막아야 한다. 이거 상원 이거 통과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뭐 오차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라고 하고 신뢰율이 95%라고 하는데 근데 이 여론조사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유권자 아이디법에 대한 지지율이 67%였는데 이게 높아졌다라는 거죠. 공화당원의 89%,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89%가 유권자 아이디를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원 중에서는 60%가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무당파, 이 무당파도 77%가 유권자 아이디를 지지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 신분이 되는 사람만 투표하게끔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리처드 닐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이 연방 하원 의원이 지금 하원에서 세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발표를 했냐면 국세청 IRS가 원래는 오는 4월 15일까지가 세금을 신고하는 마감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금 신고 마감일을 5월 17일로 연장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국세청에서 정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세입위원장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7월 15일로 연기를 시켰었죠. 석 달이나 연기를 시켰었는데 올해는 뭐 석 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 정도 연기장을 좀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세금 신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400불 이거 경기부양 체크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그것 이외에도 실업수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하신 것에 대한 조정 신고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보셔야 될 상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 신고를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진 않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좀 조정을 해서 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 내용으로 돌아 들어가서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 의견들 보고 있으면은 뭐 마사지 팔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놈들은 아니지 않느냐. 뭐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 사고가 터진 곳들은 다 퇴폐 영업을 했던 곳들도 맞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참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이 사건 터졌을 때 상당히 좀 처음에 의아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아시안 인종 혐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처음에 뉴스에 나오던데 왜 그럴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을 놓고 보면요. 액워스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놓고 보면은 거기 총상을 입은 사람 중에 백인 남자, 백인 여자 그리고 히스패닉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인들도 총에 맞았고 히스패닉도 총에 맞았고 아시안들만 맞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는 원래 손님들이 다양하게 있었으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버켓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들만 사고가 났던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현장에 아시안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벌어졌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벌어졌던 아로마 테라피 스파 같은 경우에는 그 홍보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은요. 아시안 여성들만 봉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히스패닉 여성들이 봉사한다라는 그런 문구 선전들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아시안들만 대상으로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 스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퇴폐 영업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 딱 고 업소들만 딱 집어가지고 사고를 딱 치고 그리고 플로리다로 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플로리다에도 지금 가가지고 추가로도 사건을 벌일 그런 계획이었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건은 다행히 이제 경찰에 검거되면서 벌어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스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건강하게 진짜 제대로 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알고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번에 사건이 발생한 곳들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 있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 우리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잔스크릭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었고요. 사실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역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정부로부터 혜택 받을 것 다 잘 받으면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들 시민 차원에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될 것들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누군가가 하겠다라고 나설 때 아니 뭐 잘났다고 혼자 나서서 설치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누군가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나서는 분이 있으면 또 같이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 또 이민자로 와서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잘 깨우쳐서 이웃들과 함께 그런 방법들을 나누어 가야 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공유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